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 핵심 키워드가 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20년의 부재, 말없는 귀환, 용서와 선택, 그리고 다시 싸는 삶.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이 20년이 지나서 눈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주인공은 이지연 52세입니다. 이지연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강현수, 건설 관련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업자의 배신으로 수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회사로, 심지어 아이 학교로까지요. 강현수는 무너졌습니다. 술에 의지했고, 현실을 피하려 했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연락도 없이, 빚과 7살짜리 아들만 남겨두고요. 이지연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낡은 골목 건물 1층에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밤 10시 팔리지 않은 빵을 봉지에 담아들고 혼자 골목길을 걷다가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그 아들 강민재는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굳은 등을 보며 자란 아이가 남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마트, 오후 4시, 냉장 코너 앞에서 우유를 집으려는 순간, 지연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목소리. 손에 들고 있던 우유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강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왜 돌아온 걸까요? 용서를 받으러 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지연은, 20년을 혼자 버텨온 이지연은 이 남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 민재는요? 이 세 사람이 다시 같은 공간에 서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용서는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오늘 이지연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그럼 이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여러분의 응원을 받으며 오늘의 사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20년 만의 목소리. 서울 외곽의 한 중형 마트였습니다. 오후 4시의 형광등 빛이 냉장 코너 전체를 차갑고 하얗게 비추고 있었죠. 이지연은 장바구니를 팔에 걸고 유리문 앞에 서서 우유를 집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피곤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베이커리 오븐 앞에 서서 12시간을 보낸 몸이었고 퇴근길에 장을 보는 것조차 의지를 끌어모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손가락 끝으로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들었습니다. 낮고 거칠고 오랜 세월에 긁힌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지연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유리문이 반쯤 열린 채로 멈췄고 냉기가 손등 위로 쏟아졌지만 이지연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직접 듣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의 몸은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장 가장 깊은 곳 어딘가에 눌러두었던 소리, 잊으려고 이를 악물었던 소리, 그 목소리가 지금 이 마트 냉장 코너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거기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카키색 작업 점퍼,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 소금과 후추가 섞인 듯 희끗해진 머리카락,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 20년의 세월이 그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현수였습니다. 이지연은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뭔가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유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갔고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지연은 그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채권자들의 전화를 받던 밤들, 팔리지 않은 빵을 봉지에 담아들고 텅 빈 골목길을 혼자 걷던 밤들, 아들 민재가 엄마 아빠는 왜 없어? 라고 물어볼 때마다 웃음으로 막아내야 했던 그 수백 번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가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 당신 맞아? 이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떨리고 낮고 거의 숨소리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강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지연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이지연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대 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이야. 이지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심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이 지금 여기서 이러는 거야? 강현수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기 전에 뒤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민재였습니다. 네이비색 소방관 근무복 차림으로 숨을 헐떡이며 냉장 코너 모퉁이를 돌아온 민재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잠깐 안도했다가 바로 옆에 선 낯선 남자를 보고 굳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이지연과 강현수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이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강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세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 안에는 28회가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세월, 엄마의 굳은 등을 보며 자란 세월, 그 세월이 전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강현수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이였던 얼굴이 지금은 자신보다 어깨가 더 넓고 눈빛이 더 날카로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트 냉장 코너에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만 세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민재가 이지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자. 이지연은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있었고 시선이 강현수에게 고정된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재가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지연은 겨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팔에 기대어 발을 뗐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트 출구를 향해 세 걸음을 걸었을 때 이지연은 결국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현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이지연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다시 앞을 봤습니다. 마트 주차장 한켠의 벤치였습니다. 민재가 어머니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가을 오후에 햇살이 낮게 깔려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민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지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닿는 순간 이지연은 참고 있던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20년치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주차장 어딘가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민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어릴 때 사진첩에서 딱 한 번 봤던 얼굴. 어머니가 그 사진을 들고 한참 서 있다가 서랍 깊은 곳에 밀어넣던 날을 민재는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진첩은 영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이지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지연은 베이커리 주방 불을 끄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장바구니는 현관에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민재가 물을 한 잔 가져다 놓았지만 이지연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습니다.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이지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20년 전 밤을 떠올렸습니다. 강현수가 사라지던 날 밤, 이지연은 이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도 강현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지연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민재는 자기 방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트에서 봤던 그 남자의 얼굴이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거친 손, 주름진 얼굴.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쥐었다가 폈습니다. 28해를 살아오며 민재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 몇 초의 대면이 그 믿음의 밑바닥에 처음으로 금을 냈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지 않고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 반, 이지연이 베이커리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 일렀습니다. 오븐 스위치를 켜고 반죽 재료를 꺼내고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두 손에 힘이 가득 들어갔습니다. 치대고 누르고 접고 다시 치댔습니다. 이지연은 20년 동안 버텨온 방식으로 오늘 아침도 버텼습니다. 이 반죽대 앞에 서는 것으로, 이 오븐 앞에 서는 것으로, 이 가게 문을 여는 것으로. 챕터 2 다시 나타난 사람. 이지연의 베이커리에는 오전 10시가 되면 단골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갓 구운 식빵 냄새가 좁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가는 시간이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크림빵과 소보로 단팥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이지연은 카운터 안에서 손님의 빵을 봉지에 담으며 웃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전날 밤 거의 뜬 눈으로 보낸 흔적이 역력했지만 이지연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가게가 한산해진 오후 2시 무렵이었습니다. 옆 꽃집 문이 열리더니 박술래가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둥글고 따뜻한 얼굴, 짧은 흑갈색 파마머리가 그 얼굴을 더 포근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옆에서 지켜봐온 친구였습니다. 박술래는 카운터 앞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이지연의 얼굴을 아래 위로 훑쳤습니다. 너 어젯밤에 잠 못 잔 거 맞지? 이지연이 행주로 카운터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좀 늦게 잔 것뿐이야. 박술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지연, 나 30년 됐어. 그 눈 아래 다크서클이 그냥 피곤한 거랑 다르다는 거 내가 몰라? 이지연은 행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술래가 카운터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2잔 타. 얘기 들을게. 이지연은 잠시 행주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커피포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2잔의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김이 가늘게 올라왔습니다. 이지연이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서로를 감쌌다가 풀렸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현수를 봤어. 박술래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현수? 이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도 거기 있었어? 응. 박술래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지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지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겼어? 이지연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늙었어. 작업복 입고 있었고 손이 엄청 거칠어져 있었어. 박술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그 사람이. 이지연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 민재가 바로 왔거든. 박술래가 이지연의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그냥 엄마 가자 하고 데리고 나왔어. 근데 그 눈빛이. 이지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술래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커피잔만 바라봤습니다. 이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래야, 나 20년 동안 그 사람 생각 안 하고 살았어. 진짜로.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지워진 것 같았거든. 근데 어제 목소리 듣는 순간에 이지연이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더라고. 박술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지연, 그건 내가 약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인 거야. 이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술래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이지연은 마감 청소를 마치고 오후 4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서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당직이라 못 가. 저녁 혼자 먹어. 알았어. 당직 잘 서. 엄마. 민재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 엄마 아는 사람 맞지? 이지연은 가방 끈을 손에 감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응. 누구야? 이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지연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빠져나간 오전 11시, 이지연이 다음 구이를 준비하던 중에 주방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고 이지연은 행주를 바닥에 던진 뒤 단골 수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업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희 기사들이 다 나가 있어서요. 외주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솜씨는 저희랑 똑같이 좋으세요.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빨리만 와주면 돼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이지연은 오전 구이를 마치고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싱크대 기사님이세요? 주방 쪽으로 오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카운터 옆을 지나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낡은 카키 작업 점퍼, 낡은 회색 작업 가방. 강현수가 고개를 숙인 채 주방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의 손에서 집게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현수는 그 소리에 잠깐 멈추었다가 이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강현수가 먼저 고개를 내렸습니다. 나도 몰랐어. 어디 가게인지. 이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수가 작업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까? 아니면 다른 기사 부를까? 이지연은 카운터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해요. 강현수는 말없이 싱크대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이지연은 카운터 안에 선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패너 소리가 났습니다. 배관을 잡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을 잠그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지연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20년 전 강현수가 집 세면대 배관을 고쳐주던 날 오후와 소리가 똑같았습니다. 그날 민재는 거실 바닥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고 이지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오후였는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몰랐습니다. 이지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30분 뒤 강현수가 싱크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일단 막았는데 오래됐어. 이음새가 다 사갔으니까 전체 교체해야 할 것 같아.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현수가 공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 언제부터 했어? 강현수가 가방 지퍼를 잠그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15년 됐어. 이지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주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현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더니 이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까 들어온 뒤로 강현수는 단 한 번도 이지연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습니다. 강현수가 낮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망쳤어.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서. 이지연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강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두려움이 사랑보다 컸어. 그게 지금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야. 이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올라와서 어느 것도 먼저 나오지 못했습니다. 강현수가 가방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비용은 업체통해서 처리해. 그리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이지연은 싱크대 앞에 서서 강현수가 고쳐놓은 배관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은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은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아무 문제 없이 내려갔습니다. 이지연은 그 물소리를 들으며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씻었습니다. 뭔가를 지우려는 것처럼, 아니면 뭔가를 느끼려는 것처럼. 그날 저녁 이지연은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반찬 2가지.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챕터 3 균열. 민재가 그 사실을 안 것은 아무것도 아닌 대화 중이었습니다. 퇴근 후 베이커리에 들른 민재가 주방 싱크대 앞에서 손을 씻다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싱크대 고쳤어? 물 잘 내려가네. 이지연이 5분 타이머를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응. 기사 불렀어. 민재가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업체? 이지연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단골 업체 외주로 왔어. 민재는 수건을 개어 제자리에 놓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짧았고 끝이 조금 낮았습니다. 민재가 이지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누가 왔는데? 이지연은 5분 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기사가 왔지. 고쳐줬어. 엄마. 민재가 낮게 불렀습니다. 이지연이 타이머에서 손을 떼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지연이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강현수가 왔어. 주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5분 안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재의 손이 조리대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어떻게 여기 온 거야?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업체에서 외주로 보낸 거야.
그 사람도 몰랐대. 어딘지. 민재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그 사람이. 이지연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싱크대 고쳤어. 전체 교체해야 한다고 하고 갔어. 민재는 손을 조리대에서 떼었습니다. 주방을 나가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은 주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간다. 이지연이 주방 입구에서 민재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밥 먹고 가. 괜찮아. 민재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민재는 당직을 마치고 소방서 구내식당에서 오재현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재현은 32세의 선임 대원으로 어깨가 넓고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민재와는 2년째 짝을 이뤄 일하며 말이 통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오재현이 국을 뜨다가 민재를 봤습니다. 야, 너 밥을 먹는 거야, 씹는 거야? 숟가락이 왔다 갔다는 하는데 표정은 딴 데 가 있잖아. 민재가 국그릇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오재현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뭔 생각?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재현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구내식당 안에서 다른 대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타났어. 오재현이 국그릇을 든 채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이 온 거야? 아니, 마트에서 그냥 딱 마주쳤어. 민재가 숟가락을 식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말도 없었거든. 내가 7살 때 사라진 거야. 빚 남겨두고. 오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엄마는 혼자 다 감당했지. 가게 열고 나 키우고. 내가 소방관 시험 합격했을 때 엄마 우는 거 처음 봤어. 그게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알았어. 민재가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고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엄마 가게에 수리기사로 왔어. 어제. 오재현이 식판을 옆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엄마는 아니라고 하는데. 외주로 걸린 거라고. 민재가 고개를 들어 오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진짜 우연일 것 같아? 오재현은 대답 대신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아버지 없이 자랐어. 민재가 눈을 들었습니다. 오재현이 식판 위 물컵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12살 때 다른 여자 생겨서 나갔어. 엄마는 한 번도 그 사람 욕을 안 했는데 그게 더 이상했어. 욕이라도 했으면 내가 같이 미워할 수라도 있었을 텐데. 민재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15년 지나서 한 번 만났어. 뭔가 해결되길 기대했는데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됐어. 근데 이상하게 그 뒤로 더 이상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았어. 오재현이 물컵에서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를 정리해주는 것 같더라고. 민재는 식판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정리 같은 거 할 생각 없어. 오재현이 식판을 다시 당기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내 선택이야.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마저 먹고 식판을 반납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강현수는 시내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봉사 신청서를 낸 지 2달이 지나서야 일정이 잡힌 것이었습니다. 복지관 로비에는 조끼를 맞춰 입은 자원봉사자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팀장 윤미숙이 명단을 확인하다가 강현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현수 씨, 처음 나오셨죠? 간단히 소개 한 말씀 해주세요. 강현수는 조끼 깃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왔습니다.
윤미숙이 잠깐 강현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체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첫 현장은 독거 어르신댁 수도관 교체예요. 따라오세요. 현장은 오래된 반지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76살의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이었고 부엌 수도관이 오래돼 물 압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봉사자들이 연장을 꺼내는 동안 강현수는 먼저 싱크대 아래로 들어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필요한 부품을 짚어줬습니다. 할머니가 방문 앞에 서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집이 20년도 넘었어. 손본 사람이 없었거든. 강현수가 싱크대 아래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오래됐네요. 제대로 고쳐드릴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밥이라도. 강현수가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작업이 끝난 뒤 강현수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줄기를 확인했습니다. 물이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잘 나온 게 몇 년 만인지. 고마워요, 진짜로. 강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팀원 중 정달수가 강현수 옆으로 걸음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오래 하셨어요?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15년 됐습니다. 정달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퇴직 교사예요. 나이 들고 나서 이게 제일 보람 있더라고요. 현수 씨는 왜 시작하셨어요? 강현수는 잠깐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갚아야 할 게 있어서요. 정달수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현수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2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작업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창 너머로 골목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강현수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아서 어느 귀퉁이는 종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안을 펼쳤습니다. 이지연의 베이커리 상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강민재, 세 글자가 눌러 쓴 것처럼 진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현수는 그 이름을 손가락 끝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사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강현수는 복지관 인근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지연의 베이커리 앞 골목을 지나치게 됐습니다. 강현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지연이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빵을 봉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전과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아니, 20년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웃음이었습니다. 강현수는 그 자리에서 5분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뗐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이지연이 마감 정리를 마치고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에서 이지연은 가방을 어깨에 고쳐 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취객 남자가 가게 처마 쪽으로 쓰러지듯 기울었습니다. 이지연이 몸을 피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 취객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강현수였습니다. 강현수가 취객을 가게 처마 아래 벽에 기대 앉히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취객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강현수는 자리를 뜨지 않고 취객 옆에 쪼그려 앉아 상태를 봤습니다. 이지연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강현수는 이지연이 나온 것을 알았지만
시선을 취객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은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가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강현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강현수는 그 물컵을 받아 자신이 마시지 않고 취객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객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강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지연도 가방을 다시 어깨에 걸었습니다. 강현수가 먼저 골목 반대편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지연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강현수의 어깨 위로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지연은 그 그림자가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분노인지 고마움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무언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챕터 4 같은 공간. 그날 밤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현수는 복지관 봉사팀 정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수도와 가스와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처음에 말 수 없는 강현수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어색하게 말을 붙여봐도 강현수는 짧게 대답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만큼은 달랐습니다. 강현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노인들이 표정을 풀었습니다. 윤미숙은 그것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목요일 오전 현장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정달수가 강현수 옆에서 걸음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현수 씨는 어르신들한테 이름을 꼭 불러요. 그거 아세요? 강현수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름 부르는 게 뭐가 대단해요. 정달수가 말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거기 할머니 누가 이름 불러준 게 몇 년 만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자식들도 전화 오면 그냥 엄마 잘 있어요. 이거 끝이래요. 강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달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수 씨, 갚아야 할 게 있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갚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현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달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빚진 거예요. 정달수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아채고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지연은 베이커리 단골 손님 한수진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수진은 복지관 영양사였는데 빵을 사러 오다가 카운터 앞에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복지관 봉사팀에 기사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진짜 대단해요. 어르신들 시설 점검을 하는데 진짜 꼼꼼하게 봐주시거든요. 말수는 없는데 손은 진짜 빠르고. 이지연이 봉지를 묶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분이에요? 한수진이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됐을 것 같고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에요. 키 크고 좀 말랐고. 목요일마다 오세요. 이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수고들 하시네요. 한수진이 돌아간 뒤 이지연은 진열장 유리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희끗한 머리의 남자가 강현수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지연의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지연은 매년 빵을 납품했고 박술래는 꽃 화분을 들고 옆에서 함께 갔습니다. 행사장은 복지관 앞 공터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맑고 따뜻하게 내리깔린 오전이었습니다. 부스들이 줄지어 설치됐고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빵 상자를 두 손으로 안고 행사장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스 한켠에서 천막 기둥을 조이던 남자가 허리를 폈습니다. 강현수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현수의 손에 들려있던 스패너가 멈췄습니다. 이지연의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박술래가 뒤에서 이지연의 등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짚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 상자 저쪽에 내려놓고 올게. 그리고 재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지연은 빵 상자를 안은 채 강현수 쪽으로 몇 걸음 가까이 갔습니다. 강현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볼 줄 몰랐어.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그게 다 우연이야? 강현수가 스패너를 공구 가방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싱크대는 우연이었어. 여기는 아니야. 이지연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강현수가 이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처에 있고 싶었어. 보이는 곳에. 이지연의 가슴 안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현수 씨. 이지연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 밖에 냈습니다. 부르고 나서 이지연 자신도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불공평한지 알아? 강현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 20년 동안 없었잖아. 근처에도 없었고 보이는 곳에도 없었어. 지금 갑자기 그 말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야 해? 강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지연이 빵 상자를 다시 고쳐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모르겠어. 당신이 왜 돌아왔는지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그리고 걸음을 돌렸습니다. 강현수는 그 자리에서 이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박술래가 행사장 저편에서 이쪽을 보고 있다가 이지연이 다가오자 팔을 내밀었습니다. 이지연이 그 팔에 빵 상자 하나를 넘겼습니다. 박술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 했어? 이지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했어. 박술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바자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박술래가 이지연과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 사람이 복지관 봉사를 한다는 게 그냥 보여주기용으로 보여?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모르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박술래가 말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내 옆에 있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연아. 그 사람이 진짜든 아니든 간에 그게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맞잖아. 이지연이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박술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지연 옆에서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재는 소방서 야간 대기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식탁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안 자고 있어? 몇 시야? 이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왔어. 민재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이지연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재가 등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이 동네에 있어.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응. 며칠 됐어. 민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복지관 봉사하는 거 알아? 이지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소방서 후배가 그 복지관 봉사 다니는데 새로 온 기사 얘기를 하더라고. 인상차게 듣고 알았어.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됐어. 두 사람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잠을 못 자는 거.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야.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야? 이지연이 잠시 식탁 위를 바라봤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팔을 풀었습니다. 엄마가 결정해.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나는 엄마 편이야. 이지연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민재야.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자, 내일 일찍 나가야 해. 민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지연은 혼자 식탁에 앉아 아들이 방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 민재가 한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엄마가 결정해. 이지연은 그 말을 가슴속에 조용히 넣어뒀습니다. 그날 밤 이지연은 처음으로 강현수에 대해 분노 이외의 감정으로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화해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겠다는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작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지연은 그 마음에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챕터 5공원 벤치. 표창식 날짜가 확정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민재는 소방서 당직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복지관 정문 앞 벤치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1시 50분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벤치 위로 낮게 깔렸고 바람이 한 번씩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복지관 문이 열리고 강현수가 나왔습니다. 작업 가방을 어깨에 걸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오다가 벤치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현수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채 강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 있어요? 강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재 맞은편 벤치에 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국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민재는 그 냄새를 맡으며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7살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이 비어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현관 앞에 가방을 내려놓고 혼자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직 불 조절을 잘 몰랐던 나이였습니다. 라면이 퍼졌고 민재는 그걸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밤늦게 들어와 자는 민재 얼굴을 손으로 쓸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강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7살 때 기억 있어요? 강현수가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채권자들이 전화했잖아요. 학교로도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나 불러서 아버지 연락 안 되냐고 했어요.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바빠서 없는 줄 알았어요. 강현수의 손 위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회사 그만두고 가게 열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안 됐는지 알아요? 밤에 팔리지 않은 빵 봉지 들고 집에 오는데 엄마 뺨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나는 모른 척 했어요. 엄마가 모른 척 해줬으면 했을 것 같아서. 강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점점 아래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 물어보면 나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게 더 편했거든요. 있는데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게 더 힘드니까. 골목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강현수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재는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눈을 감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재는 손등으로 눈 아래를 한번 눌렀습니다.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다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이 너희한테 가야 한다는 마음보다 컸어. 그게 내가 용서받지 못할 이유야. 그 말은 변하지 않아.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 하나는 맞아요.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잘해요. 말 말고 행동으로. 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벤치를 떠났습니다. 골목 끝으로 걸어가다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현수는 벤치에 앉아 민재의 뒷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작업 가방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강현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현수는 복지관 봉사 외에 주말마다 이지연의 베이커리 인근 골목 노인들의 집을 혼자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가 녹슨 집, 창문 자물쇠가 부서진 집, 보일러 배관이 흔들리는 집을 차례로 고쳐나갔습니다. 노인들은 처음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잘 열지 않았습니다. 강현수는 억지로 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명함 한 장을 놓고 갔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윤미숙이 복지관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강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수 씨, 주말에도 다니세요? 몰랐네요.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팀장님한테 말할 일이 아니라서요. 윤미숙이 말했습니다. 다치시면 보험 처리도 안 돼요. 위험해요. 강현수가 작업 가방 지퍼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윤미숙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 물어봐야 답을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골목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빵집 골목 쪽으로 수리기사 하나가 밥도 안 받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현수가 이지연의 전 남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 수 없고 솜씨 좋은 기사 아저씨였습니다. 이지연은 단골 손님 2명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골목 끝 세탁소 주인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우리 골목에 기사 아저씨 한 명이 돌아다니던데 아세요? 우리 집 보일러 봐줬는데 돈도 안 받아요. 이름도 안 알려주고. 이지연이 봉지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세탁소 주인이 말했습니다. 키 크고 머리 희끗하고 낡은 작업 점퍼 입고 다니더라고요. 눈이 좀 무서운 편인데 손이 엄청 빨라요. 이지연의 손이 봉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묶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복지관 영양사 한수진이었습니다. 한수진이 가게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어르신 한 분이 어제 저한테 전화하셨는데요. 수리기사 한 분이 와서 오래된 가스배관 다 봐줬대요. 이름도 안 남기고 가셨다고요.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한수진이 말했습니다. 근데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 눈빛이 뭔가 미안한 것 같은 눈이래요.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 눈이래요.
이지연은 카운터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진이 빵 봉지를 들고 나간 뒤였습니다. 이지연은 유리창 너머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분노인지 고마움인지 이지연은 이번에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20년 동안 혼자 닫아두었던 가슴 한켠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지연은 앞치마 끝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님을 맞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소방서에서 민재의 표창 대상자 통보가 왔습니다. 이지연은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면서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달력의 그 날짜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이지연은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연은 박술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술래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민재 표창식이 다음 달이야. 박술래가 말했습니다. 잘됐다. 그래서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현수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박술래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뭐래?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아직 말 못했어. 박술래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거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민재 행사잖아.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더 모르겠어. 박술래가 잠시 뒤에 말했습니다. 일단 민재한테 물어봐. 그 아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제일 중요해.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은 뒤 이지연은 달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표시해둔 그 날짜, 아들이 28회를 살아 이 자리까지 온 것을 세상이 알아주는 날. 이지연은 그 날짜 위에 손바닥을 한번 얹었다가 뗐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재가 퇴근 후 베이커리에 들렀습니다. 이지연이 마감 청소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표창식의 아버지 불러도 되겠어? 민재가 청소 도구를 창고에 넣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싫으면 안 불러도 돼. 내 행사야.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커리 진열장 유리에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민재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연락할게요. 이지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근데 이해는 해보려고요. 그게 저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팔을 한번 짧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민재는 그날 밤 강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소와 날짜와 시간만 적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강현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다. 세 글자였습니다. 민재는 그 문자를 한번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챕터 6불길 속에서 표창식 날짜가 확정되고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이지연은 베이커리 오전 9일을 마치고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가을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맑고 건조하다고 했습니다. 이지연은 크림빵을 한 줄씩 정돈하며 오늘 저녁 반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민재가 동료들과 점심을 막 마친 시각이었습니다. 식판을 반납하고 대기실로 돌아가던 민재의 귀에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 접수, 관할 구역 출동 요청. 민재는 몸을 돌렸습니다. 오재현이 방화복을 집어들며 민재를 봤습니다. 우리 구역이야. 가자. 소방차가 출발한 것은 신고 접수 3분 뒤였습니다. 민재는 차 안에서 방화복을 입으며 무전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 5채 건물이 붙어 있는 구조였고 3층 건물 2채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목격자 진술이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오재현에게 말했습니다. 좁은 골목이면 사다리차 진입이 안 돼. 오재현이 말했습니다. 내부 진입으로 가야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부터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뛰쳐나와 골목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대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거기 2층에 사람 있어요. 윗집 할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해서. 민재가 지휘관 쪽으로 뛰어가며 물었습니다. 고립 인원 확인됐습니까?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로는 2명. 2층하고 3층. 위치 정확히 파악 안 됐어. 민재가 방호 마스크를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선착 진입합니다.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오재현 대원 후방 대기. 민재 3분 안에 무전 확인. 응답 없으면 추가 진입.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계단 쪽에서 연기가 쏟아졌습니다. 민재는 낮은 자세로 2층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눌렀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2층 복도 끝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어깨로 2번 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 70대 할아버지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민재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잡으세요. 제가 업고 내려갑니다. 할아버지가 민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민재가 등으로 할아버지를 끌어올렸습니다. 계단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벽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단 옆 벽면 일부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민재는 숨을 참으며 할아버지를 등에 업은 채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조팀 대원이 할아버지를 받아 안았습니다. 민재는 마스크를 벗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3층 고립 인원 아직 미확인. 재진입합니다. 지휘관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잠깐 가스배관 위치가 파악이 안 됐어. 함부로 들어가면 폭발 위험 있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3층에 사람 있어요.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가스 차단 먼저 해야 돼. 배관도면 없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밖 인파 사이에서 한 남자가 지휘 차량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낡은 카키 작업 점퍼, 손에 작업 가방. 강현수였습니다. 강현수가 지휘관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 골목 배관 작업한 적 있습니다. 메인 밸브 위치 압니다. 지휘관이 강현수를 봤습니다. 민간인은 접근 금지예요.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가스 차단 못하면 3층 올라가는 대원이 위험합니다. 외벽 쪽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지휘관이 설비 담당 대원을 봤습니다. 대원이 말했습니다. 외벽 쪽 접근로는 연기가 덜합니다. 가능은 해요. 지휘관이 강현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원 1명 붙여드릴게요. 방화복 입으세요. 강현수가 방화복을 넘겨받아 재빠르게 걸쳤습니다. 민재는 그 장면을 건물 앞에서 봤습니다. 강현수였습니다. 민재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다시 마스크를 썼습니다. 강현수가 설비 담당 대원과 함께 건물 외벽 쪽으로 뛰었습니다. 건물 뒤편 외벽에는 가스 주간 밸브가 2군데 있었습니다. 연기가 외벽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현수는 열기 속에서 첫 번째 밸브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렌치를 꺼내 밸브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손을 돌렸습니다. 뻑뻑했습니다. 강현수가 두 손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밸브가 돌아갔습니다. 설비 담당 대원이 외쳤습니다. 첫 번째 차단. 강현수가 몸을 일으켜 두 번째 밸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강현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두 번째 밸브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더 뻑뻑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강현수는 이를 물고 밀었습니다. 아!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밸브가 돌아갔습니다. 설비 담당 대원이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가스 차단 완료. 지휘관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민재, 진입해. 민재가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여성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창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할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민재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여. 민재가 할머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에 연기가 폐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재는 숨을 참으며 내려갔습니다. 2층 계단을 다 내려올 때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1층 복도가 보였습니다. 민재는 끝까지 할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재현이 달려와 할머니를 받아 안았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꺾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달려와 민재를 부축했습니다. 오재현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야야, 숨 내쉬어. 천천히. 민재가 기침 사이로 말했습니다. 2명 다 나왔어? 오재현이 말했습니다. 응, 다 나왔어. 전원 구조야. 민재가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민재가 누워 있었습니다. 오재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마스크를 살짝 들며 말했습니다. 아까 외벽에서 가스 차단한 민간인. 오재현이 말했습니다. 응. 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 오재현이 잠깐 민재를 봤습니다. 키 크고 희끗한 머리에 낡은 작업 점퍼 입었어. 손이 진짜 빠르더라. 기사 출신 같던데. 민재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재현이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민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응. 오재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지연은 베이커리에서 저녁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채널을 틀었다가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진화 작업 중이며 이지연이 라디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역 이름을 들었습니다. 민재가 출동하는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이지연의 손에서 집게가 떨어졌습니다. 이지연은 오븐 스위치를 끄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지도 않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골목 밖 편의점 앞에 서서 휴대폰으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지연은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뉴스에 자막이 떴습니다. 전원 구조 성공. 이지연은 그 자막을 보는 순간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설주를 두 손으로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던 이지연이었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괜찮아. 병원 검진 중. 걱정 마. 이지연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선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민재의 병실을 확인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중간쯤에서 이지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벤치 2개가 복도 양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른쪽 벤치에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면 티셔츠에 병원 가운을 걸친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왼쪽 맞은편 벤치에 강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으름이 손등에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 가방을 무릎 앞에 내려놓고 2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복도 모퉁이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같은 공간에 그렇게 앉아 있는 장면을 이지연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2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챕터 7 미안하다는 말. 이지연이 복도 모퉁이에서 걸음을 뗀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발소리를 줄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재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연을 보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지연이 민재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 아래가 거뭇했고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이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민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연기 좀 마신 것뿐이야. 내일 퇴원해도 된대. 이지연이 민재의 얼굴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어머니의 손목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이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벤치를 봤습니다. 강현수가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습니다. 이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현수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3 사람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희고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민재가 강현수 쪽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강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가스 안 잡았으면 내가 3층 올라가다가 위험했어요.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민재가 강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병원까지 왜 왔어요?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갔으면 됐는데 발이 안 움직였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강현수를 바라보다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현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지연이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3 사람이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의료기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이지연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는 빼지 않았습니다. 강현수는 2 사람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무릎 위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등에 그 으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강현수는 손등을 작업바지에 문질렀습니다. 깨끗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 들어가서 자야겠다. 내일 퇴원할 때 오지 않아도 돼. 오재현이 태워다 준대.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올게.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가서 자.
얼굴 보니까 더 걱정돼.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민재가 강현수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강현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재가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현수와 이지연이 복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다시 앞을 보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지연과 강현수가 병원 복도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워.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민재 때문에 거기 있었던 거잖아.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화재 현장 지나가다가 소방차 봤어.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지나치지 못했잖아. 강현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이 가방을 고쳐 어깨에 걸며 말했습니다. 나가볼게.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지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잘 들어가. 이지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민재가 퇴원했습니다. 오재현이 차를 몰고 왔고 민재는 소방서에 복귀 보고를 마쳤습니다. 지휘관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어젯밤 수고했어. 2명 다 구조한 거 잘했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어제 가스 차단 도운 민간인 기사 알고 보니까 이 지역에서 복지관 봉사도 하는 분이더라고.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끝났어. 소방서 차원에서 감사 서한 보내려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는 분이에요. 지휘관이 눈을 들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복도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그렇군.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재는 강현수의 고시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자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몸은 괜찮아? 민재가 말했습니다. 네. 들어가도 돼요? 강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2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지난번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작업 가방, 공구 케이스, 책 몇 권.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재가 방을 한번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표창식 날짜 문자 받았죠?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응. 민재가 말했습니다. 오세요. 강현수가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못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어줬으면 해요.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왜? 민재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좁은 창 너머로 골목 가로등이 낮에도 켜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소방관 합격했을 때도, 처음 현장 나갔을 때도, 엄마는 항상 있었는데 아버지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어요. 강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병원 복도에서 옆에 앉아 있는 거 봤어요. 엄마가. 강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줬으면 해요. 표창식 날. 한 번만. 강현수가 한동안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강현수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진짜로.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다쳤으면 안 됐어. 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할게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강현수는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방문이 닫힌 뒤에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7살이었던 아이가 어깨가 넓은 소방관이 되어 그 좁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현수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한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더 꺼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표창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자정이 넘도록 베이커리 불을 켜놓고 혼자 반죽을 했습니다. 팔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박술래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술래가 이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반죽을 해.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박술래가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할 거야? 이지연이 반죽을 치대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는 거지. 박술래가 말했습니다. 현수 씨도 오는 거 맞지?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민재가 연락했어. 박술래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지연이 반죽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박술래가 말했습니다. 내일 그 사람 옆에 앉는 거 괜찮아? 이지연이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죽을 한 번 더 눌렀다가 접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피하고 싶지는 않아. 박술래가 말했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야.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뭐가? 박술래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피하고 싶다고 했었거든. 20년 동안. 이지연은 반죽에서 손을 뗐습니다. 두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가로등 빛이 유리창 위에 번졌습니다.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민재 현장에 있었잖아. 발이 안 떨어져서 거기 있었다고 했어. 박술래가 말했습니다. 응.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자꾸 생각나. 박술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좀 자. 내일 눈 퉁퉁 부어서 가면 안 되잖아. 이지연이 웃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그 이름을 떠올리며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술래가 가게 문을 나서다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잘하고 있어. 진짜로. 이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술래가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한 번 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지연은 반죽대를 닫고 오븐 스위치를 껐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걸었습니다. 가게 불을 끄기 전에 진열장 유리를 한 번 닦았습니다. 내일 아침 손님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지연은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챕터 8 같은 식탁. 표창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지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눈을 떴습니다. 누가 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 아래 그늘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이지연 자신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들고 있다가 조금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차콜 그레이 카디건 대신 짙은 버건디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입던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베이커리 문을 연 것은 오전 7시였습니다. 표창식이 10시였으니 서너 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오늘 팔빵을 굽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팥빵 6개를 구웠습니다. 민재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빵이었습니다. 베이커리를 처음 열었을 때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카운터 앞에 앉아 단팥빵을 먹으며 숙제를 했습니다. 이지연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반죽을 빚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박술래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지연을 보더니 한 발 멈추며 말했습니다. 야, 예쁘다. 이지연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표창식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박술래가 다가오며 이지연의 옷깃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긴장해?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조금. 박술래가 말했습니다. 잘 될 거야. 이지연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뭐가 잘 돼? 박술래가 말했습니다. 오늘 있을 일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지연이 먼저 시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나 가야겠다. 행사장은 구청 인근 소방서 강당이었습니다. 이지연이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 50분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민재의 동료들이 가족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오재현이 이지연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재 앞줄 자리 잡아놨어요.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재현 씨. 오재현이 이지연을 앞줄로 안내했습니다. 강당 안은 대원 가족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꽃다발을 든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단팥빵이 든 봉지를 가방에 넣은 채 앞줄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기 5분 전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구 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문이 한 번 더 열렸습니다. 강현수였습니다. 이지연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강현수는 오래됐지만 깨끗하게 다린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 점퍼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강현수는 입구에서 잠깐 멈추어 강당 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지연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현수가 천천히 앞줄로 걸어왔습니다. 이지연 옆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현수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전처럼 칼날 같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프기는 했지만 조금은 무뎌진 무게였습니다. 개회 선언이 울렸습니다. 단상위 사회자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표창 대상자들이 한 명씩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현수는 앞을 바라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이지연이 그 손을 흘끗 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혔고 이제는 늙어버린 손. 그런데 이지연은 그 손이 자신의 손과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세월을 다른 방식으로 통과해온 두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강민재 대원. 이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이비 소방관 정복이 반듯했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단단했습니다. 지휘관이 표창패를 민재의 두 손에 건넸습니다. 민재가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람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의 시선이 앞줄을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지연을 찾았습니다. 이지연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현수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한 박자 멈췄습니다. 표창패를 든 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단단해졌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깊고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이지연을 향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강현수를 향한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연은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수는 단상 위에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이 더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강현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강현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을 놓쳤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눈을 떼지 않는 것, 거기 있다는 것. 행사가 끝났습니다. 강당 밖 공터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재현이 민재와 함께 나오며 이지연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지연이 단팥빵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수고했어. 민재가 봉지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단팥빵이었습니다. 민재가 이지연을 봤습니다. 엄마,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 제일 좋아했잖아. 민재가 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오재현이 사진 촬영을 제안하며 민재와 이지연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사진 한 장 찍으세요. 이지연이 민재 옆에 섰습니다. 오재현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멈추며 강현수 쪽을 봤습니다. 이쪽도 같이 찍으시죠. 강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가 강현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세요. 강현수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요. 강현수가 천천히 이지연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지연이 가운데 섰습니다. 민재가 오른쪽에 섰습니다. 강현수가 왼쪽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웃음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행사장을 나온 뒤였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밥 먹을까요? 이지연이 민재를 봤습니다. 강현수도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셋이. 이지연이 잠시 강현수를 봤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베이커리 앞 골목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지연이 단골로 다닌 곳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세 사람을 보며 눈을 조금 크게 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내 인용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메뉴판을 펼치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먼저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육볶음 하나 시키면 되죠?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둘 시키자. 너 많이 먹잖아. 강현수가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뭐든 괜찮아. 민재가 주인 아주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육볶음 둘이요. 공기밥 셋이요. 주인 아주머니가 주문을 받아갔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 위를 바라봤습니다. 물컵이 3개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지연이 앞치마도 없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베이커리가 아닌 식당 자리였습니다. 강현수가 옆 테이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현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받을 생각으로 여기 온 게 아니야. 이지연과 민재가 강현수를 봤습니다. 강현수가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도 되는지 묻고 싶었어. 그 한 문장을 20년 동안 연습했어.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방 쪽에서 기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연이 밥그릇을 내려다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아직 선택하지 않았어. 시간이 더 필요해. 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건 그 시간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강현수가 이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뭔가가 번지는 것을
이지연은 봤습니다. 민재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요. 강현수가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가 강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사라지지 마세요. 그 한 문장이 식탁 위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가 세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주인 아주머니가 제육볶음 2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민재가 어머니 밥그릇에 고기를 덜어줬습니다. 이지연이 아들 앞에 깍두기 그릇을 밀어줬습니다. 강현수는 자신의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이 만들어낸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숟가락을 들다가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베이커리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만든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 가게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지금 이 식탁이었습니다. 이지연은 다시 밥그릇을 봤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민재가 제육볶음을 한 점 집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여기 원래 맛있어.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그렇네.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계산을 놓고 세 사람이 잠깐 실랑이를 했습니다. 민재가 오늘은 내가 낸다고 카드를 먼저 내밀었고, 이지연이 오늘은 엄마가 낼 날이라고 했고, 강현수가 내가 낼게라고 했습니다. 결국 민재가 냈습니다. 식당을 나와 골목 앞에서 세 사람이 섰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골목 끝까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오재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재현이 기다린대요. 저 먼저 갈게요.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가. 민재가 강현수 쪽을 봤습니다.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잘 가. 민재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이지연과 강현수가 골목 앞에 남았습니다. 이지연이 가방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지연이 강현수를 봤습니다.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워.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어. 민재한테 해.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지연이 잠시 강현수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겹쳐졌다가 분리됐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지연도 20년이 지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지연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강현수가 말했습니다. 응. 이지연이 베이커리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강현수는 그 자리에 서서 이지연이 베이커리 문을 여는 것을 봤습니다. 이지연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진열장 유리에 오후 햇살이 번졌습니다. 이지연은 앞치마를 꺼내 묶었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동작이 조금 달랐습니다. 더 가벼웠습니다. 베이커리 문 유리 너머로 강현수가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지연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진열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삶은 한번 무너진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이 20년 동안 증명해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싸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었습니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더 진심으로, 그리고 오늘부터는 혼자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지연은 내일 구울 빵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버터, 설탕, 소금, 손에 익은 무게들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재료를 계량하며 조용히 혼자 있었습니다. 골목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베이커리 안은 따뜻했습니다.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진 남편, 빛과 어린 아들만 남겨진 자리에서 이지연 씨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두 손으로 삶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뒤 그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완전한 화해가 아닙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지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아직 선택하지 않았어. 시간이 더 필요해.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건 그 시간을 시작하겠다는 뜻이야. 삶은 한번 무너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을 뿐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더 진심으로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닫지 못한 문이 하나쯤 있지는 않으신가요?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무게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조심스러운 선택. 그 문을 완전히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잠그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버텨온 시간이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온 그 세월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도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이미 대단한 인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이 인생 여행을 오늘도 힘차고 화이팅하게 합니다. 인생 여행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상 오늘의 인생 여행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